감사합니다. 저희 공개 방송이 그 새벽에 전부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고 하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400분 모시기로 했는데 전부 다 여러분 하셨는데 미처 당첨이 못 되신 분들은 여러분 그냥 또 오십시오. 여러분 뭐 설마 뭐 맞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계단에도 앉아갖고 우리 한번 신나는 구판으로 한번 해서 경제 구판 괜찮잖아요. 그래서 멋진 판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저희 팀들도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저희 경제연구소 팀에서도 그때는 정말 한번 진짜 좋은 주제로 우리 방송에서 또 못하는 얘기들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못다운 얘기에 대해서 한번 신명나는 놀이판을 갖다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우리 오셔갖고 6월 20일 6일 날 저도 여러분 기대가 돼요. 당연하죠. 저도 여러분 서로 태어나갖고 방송국 어디 가갖고 여러분과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기회가 여러분 전 굉장히 저도 설렙니다. 그래서 6월 26일 날 오후 7시 반인가요? 7시 반 멋진 만남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이제 어떤 주제로 가느냐? 이전까지 우리가 세계 경제에 대해서 커다란 거시적 주제로 간 다음에 이제 전번에 우리 뭐 했어요? 그래서 아주 재밌는 거 한번 봐봤죠? 노르웨이하고 그다음에 몽고하고 그다음에 아이슬란드 비교해봤단 말이에요. 자, 이번에 우리나라가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한국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시리즈로 한번 가보자. 그래서 한국 경제 문제점을 갖다 하나하나 진단해 나가는데 제일 먼저 가장 거시적인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시한폭탄이라는 게 사실 우리 옆에 있어도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터지지만 않으면. 근데 어느 순간 여러분 시한폭탄은 결국은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이죠. 여러분 왜 그러느냐? 우리 아주 쉽게 얘기하면 우리 지금 부양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자, 친구들. 자,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부양 비율이라는 게 15세에서 64세분의 0에서 14세 플러스 65세 이상입니다. 이걸 갖다 뭐라 그런다? 우리 부양 비율이라고 그러거든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지금 부양 비율 늘고 있다, 줄고 있다. 부양 비율이 높아지는 게 좋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게 좋아지는 거예요? 자, 높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죠. 그래야지 여러분 뭐가 되겠어요? 부담이 적죠. 한 나라의 경제에. 자,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부양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낮아지고 있다. 어떨 것 같습니까? 높아지고 있을까요? 낮아지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낮아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건 여러분 어때요? 늘어나고 있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납니다. 근데 그거 못지않게 이게 더 빠른 속도로 줄고 있어요. 애 안 낳잖아요. 우리 부양 비율 뭐 하고 있다? 줄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경제가 언제? 2020년까지는 부양 비율이 늡니다. 오케이? 이게 빨라지면은 2018년까지 갈 거라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한 10년, 15년 뒤까지는 인구 문제가 안 터져요. 왜 안 터지느냐? 부양 비율이 줄어드니까. 이거 갖다 여러분 무슨 인구라고 그럽니까? 생산 가능 인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돼요? 얘네만 하면 뭐예요? 유년 부양 비율이고 얘네만 하면 뭐가 돼요? 노년 부양 비율인데 노년 부양 비율이 늘고 있지만 그거보단 지금 유년 부양 비율이 더 빨리 줍니다. 애를 무지하게 안 낳는 거죠. 자, 엄청 안 납니다. 어느 정도 안 낳느냐? 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세계 주요국의 평균 출산율이 우리 멋지게 꼴등하고 있잖아요. OECD 국가 중. 얼마입니까? 1.13. 막 이 정도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여성 한 명이 한 명밖에 안 낳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결혼도 여러분 늦어요. 빨리 해야 늦어요. 지금 우리 총각 같으신데 결혼하셨어요? 무슨 총각이 한참 아저씨인데 못했잖아요. 할 수가 있어야죠. 그죠? 뭐 당장 뭐 몸만 갖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건강한 신청했다고 다 결혼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뭐 이렇게 좀 준비된 게 뭐 죄송합니다. 이게 뭐 공개 방송에서 하는데 뭐 준비된 것도 없으시고 상당히 힘드신 상황이 뭐 이해는 해요. 제가 왜 요새 88만 원 세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현실적인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 갈 수 있냐면은 내년 되잖아요. 우리가 1.0 이하로도 떨어질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옵니다. 왜 올해 경제가 여러분 어때요? 굉장히 어렵죠. 결혼들 다 미뤄요. 여러분 제일 대표적인 게 작년, 재작년 했을 때만 해도 돌잔치가 좀 많았었어요. 왜? 그때 막 뭐 했었어요? 뭐 황금 돼지 뭐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애를 좀 낳았어요. 근데 지금 완전 썰렁합니다. 제가 다니는 학원에 예를 들면 강남 모 학원인데 거기 여러분 3층이 돌집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작년, 재작년 수업할 때 항상 여러분 뭐가 됐어요? 토요일날 계속 돌잔치가 있었거든요. 지금 까면 없어요, 돌잔치가. 싹 수그러들었다고요. 올해 여러분 내년 발표하면 1.0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살짝 우리가 한번 바라보면 알겠지만 예전에 2.0에서 쭉 떨어지다가 살짝 올라왔었다니까요. 뭐 황금돼지 어쩌고 저쩌고 그러다 다시 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내년엔 여러분 1.0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왜? 2명에서 1명밖에 안 남죠. 인구가 여러분 얼마나 빠른 속도로 줄어들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이게 왜 시한폭탄이라는 말을 썼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옆에 있을 땐 뭐 한다? 모른다니까요. 우리 당분간은 못 느낍니다. 이거에 대해서. 왜? 부양 비율이 어쨌든 낮아지니까. 근데 이거 낮아지는 건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한계되죠. 뭐예요? 저출산. 자, 두 번째 이제 문자가 닥칩니다. 저출산 다음에 무슨 화가 이루어지겠어요? 고령화. 그럼 이건 줄어들 대로 줄어든 상태에서 이게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죠. 그럼 2020년 이후에는 부양 비율이 놀라운 속도로 늘어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들어가게 되죠. 자, 어느 정도로 여러분 빠른 속도로 들어가느냐? 여러분 이게 한국 사회가 왜 문제가 되느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정치와 경제는 별도의 문제가 될 수가 없는데 저출산이 이미 86년에 여러분 출산율이 1.7명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뭐는 최소한 없어졌어야 돼요? 산하 제한은 없어졌어야 되죠. 근데 산하 제한은 96년 이후에 폐지됩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눈을 범한 거죠. 이렇게 반응을 못 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노령화는 또 어느 정도 빠른가?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노령화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거냐면요. 자, 우리 여기 오신 분 중에서 우리 제일 젊으신 것 같은데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렇죠. 21인데 우리 선생님이 이제 지금 올해가 몇 년이죠? 2010년이죠. 그러면 우리 분이 지금 25이시니까 40년 지나면 65세. 그러면 2050년 되면 노인이 되시네요. 그죠? 행복하신 거예요. 왜? 길 가잖아요. 5명 중 2분이 노인이에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온통 노인밖에 못 봅니다. 보세요, 여러분. 실제로. 여기 딱 나오죠. 이게 2049년이거든요. 여러분, 표가 작은데 2049년이 되면 전체 인구의 40%가 노인입니다. 작살이죠. 워킹 더 스트리트, 에브리 노인. 오케이? 에브리 미트 노인, 옆집도 노인, 옆집도 노인. 그때는 이미 노인이 아니죠, 그분들이. 왜? 그분들이 청군이 아니에요, 청년. 65세가 청년이 되는 거죠. 행복하신가요? 우리 그 옛날 철학자 베이컨이 꿈꾸던 뉴 아틀란티스. 모든 인간의 수명이 왕창 늘어나는 사회. 행복한가요? 그게 닥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거라니까요. 이해되시죠? 저출산의 고령화가 확 진행됩니다. 이게 우리가 문제로 금방 들어가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어느 거 정도냐면은, 요건 이제 알면 재밌는 게, 요거는 이제 여러분요, 고령화 사회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인구를 노인 인구라고 합니다. 왜 65세 이상을 노인 인구라고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유엔에서 정했어요. 아무 이유 없습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 도시는 5만 명 이상이에요. 왜? 유엔에서 정했어요. 아무 이유 없습니다. 자, 여러분, 어쨌든 유엔에서 65세 이상을 갖다 노인이라고 그랬는데, 자, 전체 인구의 7%가 넘으면 고령화 사회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2000년에 접어들었거든요. 14%가 넘으면 고령 사회라고 그러고요. 21%가 넘어가면 초고령 사회라고 그러는데 우린 몇 년 걸린다? 26년 걸릴 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선진국에선 100년 이상 걸린 거예요.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빠른 노령화 사회를 갖고 있다는 건 여러분이 다 익히 들으셔서 알 겁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은 우리 지금 25 되신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그분들이 여러분 40년대가 되면 노인이 되면 정말 5명 중에 2명이 노인이에요. 여러분, 무슨 경제가 성장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도대체 노령화가 된다면 뭐가 문제냐? 자, 노령화가 된 건 어떻게 되냐? 우리 선생님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어쨌든 지금 결혼을 못 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그래도 짝이 있으니까. 오케이, 또 프랭카드도 있고요. 그죠? 베트남, 자, 이런 거 가보겠습니다. 베트남은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어쨌든 우리 분께서, 그래요. 결론이 미리 나왔죠. 적극적인 이민 정책이 필요한 거예요. 앞장서셔야 됩니다. 자, 근데, 나쁜 편 아닙니다. 제가 그건 아니라, 우리 하시는데, 어쨌든 결혼하실 것 같은데, 그죠? 언젠간, 의향은, 그죠? 뭐 독신주의자는 아니실 거 아니에요. 근데, 하시고 나서 여러분 뭐가 되겠어요? 애를 한 번밖에 안 낳을 거라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늙어가는 겁니다. 이게 모든 가구의 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나중에 70 몇세 넘으셨을 때 애는 딱 한 명 있으신 거죠. 예를 들면 평균적으로. 그리고 노인 2명에 젊은 1명이 사는 것. 그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무슨 원동력이 나옵니까?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노동 인력은 여러분 대폭적으로 감소되고요. 근로 인력은 뭐가 된다? 고령화됩니다. 여러분 더 재밌는 얘기. 2050년이 되면 대한민국 노동자의 평균 연령이 몇 살이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발표도 못하죠. 50.5세쯤 보고 있습니다. 2050년이 되면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평균 연령이 50세가 넘어요. 얼마나 무서운 사회입니까? 그게 여러분 미래의 공상 과학 소설이 아니라니까요. 자, 그럼 이렇게 문제가 되면 여러분 뭐가 발생하느냐? 경제라는 건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소비가 있어야 돌아가는 거죠. 뭐 공급적 경제학을 떴더라도 소비가 없이는 경제는 돌아가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게 끝장나죠. 자, 왜? 여러분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자 소비 많이 해요? 못해요? 기본적으로 못하시죠? 왜? 자, 조기 퇴직이 이루어집니다. 요새 여러분 뭐라고 나와요? 5, 6도라고 나오죠? 56세 정년이다. 56세가 돼서 여러분 직장 다니면 도움 옵니다. 이런 소리 나오죠? 자, 여러분 뭐가 돼요? 소비가 급격히 뭐가 되겠습니까? 감소되죠. 자,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 여러분 우리 가끔 보면은 주유소 가도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이 오셔서 뭐예요? 기름 넣어주시고 일하시잖아요, 여러분. 자, 주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들이 여러분 어때요? 굉장히 전문직, 테크니컬한 직업인가요? 아니면 굉장히 낮은 단순 노동직인가요? 단순 노동직이죠. 임금이 뭐가 되겠어요? 수준이 저하되죠. 임금 수준이 저하되면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은 커져요, 적어져요? 적어지죠. 자, 근데 우리 노인만의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자, 우리 노인이라고 그랬는데 왜? 저도 그때 되면 노인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40년 뒤에는 딱 걸릴 것 같아요. 막 67세, 68세 걸릴 것 같은데 그때 되면 자, 여러분 뭐가 돼요? 노인 딱 걸릴 것 같은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애가 뭐를 해야 돼요? 부양을 해야 되죠. 근데 그 부양을 해야 되려면 여러분 뭐가 돼야 되겠어요? 자기 소비를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하죠. 그래서 이 고령화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결국은 뭐가 된다? 소비가 완전히 위축됩니다. 경제에서 수요가 없다라는 건 경제는 끝장나는 거예요. 더 이상 세이가 말했듯이 옛날 경제학자 세이란 친구가 있어요. 세이. 공급이 여러분 수요를 창출한다고 그러죠? 창출 못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 발생해요. 여러분 공급과 ing의 다른 말이 뭐예요? 두 글자로. 공황 아닙니까? 물건을 엄청 만들었는데 안 팔리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공황 아닙니까? 공황 왜 발생합니까? 이유는 간단한 거죠. 공급이 있고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엄청나게 많은 게 뭐다? 공황이죠. 공급이 엄청나게 늘거나 수요가 줄면 뭐가 발생해요? 공황이 발생하는 거죠. 여러분 나중엔 여러분 결국 우리 고용을 하는 사회의 가장 큰 문제죠. 구조적인 공황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공황. 왜? 소비를 갖다 늘려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여러분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면은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건데, 자, 여러분 이게 맨큐라는 친구입니다.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맨큐의 경제학 하죠. 제가 원래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는 친구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맨큐의 경제학을 뛰어넘는 놀라운 책을 하나 내지 않았습니까? 자, 모르시면 인터넷 쳐보시고요. 자, 구입하셔도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뭐가 된다. 이 맨큐라는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20년 전에 얘가 논문을 썼는데 뭐라 그러냐. 2007년 미국 주택 가격이 47% 폭락할 거라 그랬습니다. 그럼 얘가 뭐를 예견했을까요? 금융위기 예견했어요? 그러진 않았겠죠. 20년 전에. 26년에 여러분 리먼 브라더즈 예측했을까요? 못했을 겁니다. 그럼 얘는 뭐라 그랬냐?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인구가 줄어들어서 주택가구가 여러분 폭락할 것이다. 굉장히 간단한 거죠. 왜?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대한민국도 여러분 인구가 폭발할 때가 언제다? 여러분 있잖아요. 58년 무슨 띠, 개띠. 이게 베이비 붐 세대잖아. 58년 개띠이신가요? 그렇게까지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쨌든 58년 개띠를 여러분 뭐라 그래요? 저희 형님도 저희 형님도 저희랑 형님하고 나이 차가 정말 많이 납니다. 거의 한 20년 이상 차이 나는데 저희 아버님도 58년 개띠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58년 개띠가 되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58년 개띠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베이비붐 세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미국도 똑같았거든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미국이 굉장히 호황을 누립니다. 그때 여러분 애들이 엄청나게 많이 태어났어요. 왜? 그때 중산층이 엄청나게 늘었거든요. 애 낳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산층이 낳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인구 엄청나게 늘었는데 그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시기에 접어든 것이 바로 2007, 2008년이야. 우리가 물론 지금의 미국의 부동산 폭락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뭐 때문이야? 금융위기고 서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불러온 거지만 그거의 근본적인 여러분 구조적 요인은 뭐가 있었다? 결국 미국 부동산 수요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오케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젠간 여러분 부동산이 뭐가 되겠어요?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왜? 우리 젊은 친구들 지금 여러분 어때요? 절대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죠. 그럼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자, 언제 확 줄었습니까? 한번? 98, 99 못 터졌어요. IMF. 이때부터 여러분 애들이 확 줄었잖아요. 초등학교 들어가는 애들이 막 20만, 30만 이동 확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요번 경제위기도 또 어떻게 됐어요? 더 줄어들겠죠. 얘네들이 커나는 시기에서는 여러분 뭐예요? 수요가 없어요. 신규 수요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결국 경제학이라는 건 시장이라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시장이라는 것은 결국 수요 공급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젊은 세대가 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빈말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88만 원 세대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여력이 없습니다. 이 맨큐가 말했던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결국 인구의 감소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경제가 끝장난다는 얘기랑 동일해요. 언제나 발전하는 건 아니거든요. 계속 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고령화 사회에서는 이제 여러분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게 우리가 제일 먼저 얘기 나오는 건 맨날 뭐 나와요? 국민연금 그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연금 문제를 갖다 여러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사실 뭐 국민연금 제도가 무조건 나쁘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기본적으로 국가라는 건 여러분 뭐를 지향할 수밖에 없어요.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줘야 되고 그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는 가장 대표적인 게 복지 정책이고 그 복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노후적 삶, 인간다운 삶을 보장 아닙니까? 근데 이게 출발 자체가 문제였죠. 자, 여러분 1988년에 출발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88년에 이때 전 대통령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때 하다가 뭐 맥주 먹어서 많이 먹던 친구인데 자, 어쨌든 뭐가 된다? 급여의 몇 프로? 3%.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월급의 3%만 내면 너 퇴직하고 나서 네가 벌던 거에 70%를 줄게. 말 됩니까? 사기죠, 사기. 출발 자체가 사기를 시작한 거예요. 저한테 누가 그렇게 줬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진기야, 네가 버는 소득의 3%를 내놔라. 오케이? 그랬더니 뭐 한다? 너 나이 먹고 나서 65세 이후에 너 죽을 때까지 뭘 줄게? 근데 이 평균 벌던 돈의 70%를 줄게. 여러분 누가 그거를 해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출발 자체가 여러분 뭐다? 사생아로 태어난 거예요. 제가 대단히 외람스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조정을 뭐해요? 계속 변화시켜 나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은 언제까지 왔다? 자, 옛날 순수급여의 3%, 즉 보너스 빼고 네 기본급의 3%만 내줘. 근데 지금은 총급여. 네가 버는 돈의 9%를 내. 그러면 몇 프로? 이제 50% 보장해 줄게. 이것도 여러분 매년 0.5%씩 줄어드니까 나중에 40% 보장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예요? 기관 운명이 여러분 어쨌든 뭐가 된다? 국민연금이 탄생했는데 이 국민연금이 굉장한 여러분 뭐가 돼요? 놀라운 공룡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느끼셔야 돼요.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지금 국민연금의 자산이 얼마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 GDP가 얼마다? 900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얼마다? 250조입니다. 엄청난 규모죠. 정말 세계적인 펀드예요. 250조라는 국민연금 펀드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돈은 여러분 엄청난 돈이에요. 왜? 이게 여러분 단순하게 뭐가 돼요? 900조가 우리나라 GDP라니까 250조라는 자산을 가진 공룡이 등장했어요. 지금 이 시기에 대한민국에. 오케이? 자, 여러분 이게 어느 한번 가보죠. 기본적으로 뭐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한번 가보죠. 세대 간의 갈등이 필연적인 거예요. 자, 이 국민연금 규모가 어떻게 변해나갈지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되게 재밌는 건데요. 자,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 얼마다? 250조거든요. 그럼 국민연금 여러분 기본적으로 지금 다 내는 사람이 더 많죠. 어느 순간까지 내는 순간이 더 많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뭐가 된다? 2043년이 될 때 정점이 갈 거로 봅니다. 얼마? 2,500조를 갈 겁니다. 2,500조. 엄청난 규모죠. 근데 요새 제가 이 생존경제 하면서 막 미국 얘기하면서 맨날 뭐, 이래갖고 여러분들이 큰 규모를 안 느껴질지 모르지만 2,500조는 여러분 엄청나게 큰 규모입니다. 거대한 공룡의 규모죠. 왜? 이때 여러분 우리가 물가가 오르더라도 GDP 규모보다 이게 여러분 작지는 않을 것 같아요. 거의 GDP 규모만한 여러분 뭐다? 국민연금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뭐가 되느냐? 전체 주식시장에서 4%가 국민연금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마찬가지로 채권 시장이 몇 프로를 차지한다? 16%를 차지하죠. 전 여러분 이제 순수하게 경제적 문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럼 이 국민연금이 여러분 뭐가 문제냐? 여러분 이거는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나중에 국민연금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급속도로 여러분 뭐예요? 줄어들죠. 왜? 저출산 고령화가 돼버리니까. 저출산이 되니까 내는 애는 없죠. 고령화되니까 받는 사람만 많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급속도로 떨어져요.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문제를 가져올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떤 문제를 가져올까를 바라보기 전에 요거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요거 하면 여러분 오해하시는 게, 야, 그럼 내가 낸 국민연금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이 국민연금이 없어지더라도 어쨌든 젊은 사람이라도 이때 돈 내요, 안 내요? 내죠. 나이 드시면 받아갑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이 고갈된다. 이건 약간 좀 고갈되었다. 고갈은 돼요. 국민연금 자산이. 언젠간 고갈될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국민연금 못 받는다. 그러진 않거든요.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여러분 아주 소홀하게 관리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수익률도 나쁜 편은 아니에요. 아주 나쁜 편은. 어느 정도의 적정 수익률도 내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로 혹시 이제 보시는 분 중에서 오해하실까봐 근데 그렇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순수한 경제적으로 말씀드린 건데 뭐냐면은 이 2,500자가 되거든요. 여러분 이건 마찬가지로 이 2,500자 여러분 언제 갖다 놓습니까? 땅속에 파묻어 놓나요? 오케이, 그러지 않겠죠. 뭔가를 뭘 해야 되겠어요? 투자를 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여러분 채권은 어디에 투자하고 있다? 채권에 투자합니다. 근데 채권만 투자할 수는 없죠. 기본적으로 대부분 뭐야? 가장 안정적인 국내 채권에 투자합니다. 그냥 국채 같은 거 사는 거죠. 그 다음에 회사채, 안정적인 회사채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살 수 없으니까 모두 사게 들어오죠. 주식수를 하죠. 최근에 여러분 주가만 떨어지면 여러분 대한민국 주가는 놀라운 방어 세력이 있잖아요. 바로 뭐예요? 국민연금 아닙니까? 가서 탁탁 받쳐주죠. 얼마나 그럼 행복합니까? 2043년까지 계속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주식시장 만만치 쉽게 깨지기 쉽지 않습니다. 왜? 튼튼한 백보이가 있죠. 근데 여러분 이걸 갖다 뭐라고 물어보시면 되느냐? 전형적으로 제가 여러분 이런 비유를 드는데 항아리 속에 메주를 집어넣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가봅니다. 자, 여러분 제가 그림을 워낙 잘 그리니까요. 자, 항아리입니다. 작살이죠. 보통 아름다운 항아리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항아리에 물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수면이죠. 그럼 이 수면을 갖다 여러분 뭐로 바라보시면 돼요? 주가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여러분 자, 항아리가 딱 있는데 뭘 집어넣습니까? 메주를 딱 집어넣은 거예요. 자, 메주를 딱 집어넣으면 여러분 항아리의 수면이 낮아져요, 높아져요? 그래요, 높아집니다. 주가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자, 여러분 메주 집어넣으면 메주는 가만히 있어요, 불어요? 물 만나면 불죠, 불죠. 자, 여러분 한번 집어넣기 시작하면 가만히 있어요, 점점 커집니까? 점점 커지는 거예요. 자, 나중에 여러분 물이 준지 메주가 준지는 모르죠. 어쨌든 수면은 낮아져요, 높아져요? 높아지죠. 이게 현재 여러분 자산시장에서 다시 한번 뭐가 이루어진다? 버블이 발생하는 거예요. 나중에 심각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거 뺄 수 있어요, 못 빼요? 아예 뺄 수가 없어요. 입구가 좁아서 뺄 수가 없습니다. 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뭘 해야 돼요? 이거 빼고 나면 수면이 어떻게 됩니까? 확 떨어지죠. 근데 결국 안 뺄 수는 없어요. 또 왜?
매주가 이게 뭐예요? 국민연금 낸 돈이죠? 이거 갖고 뭐 해줘야 됩니까, 여러분? 지불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매주를 조금씩 띄어쓸 수밖에 없죠. 자, 여러분,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때는, 자, 평가손으로는 여러분 어때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자, 굉장히 재밌는 게, 주가가 올라서 국민연금이 주식을 산 건지, 아니면 국민연금이 주식을 사서 주가가 오르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어느 게 먼저 되는지 모르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게 주식이라면 이걸 내가 많이 사니까 이거 가격이 오른 건지, 이거 가격이 올라서 내가 산 건지 몰라요. 어쨌든 내가 주식을 샀는데 주가는 여러분 어때요? 높아졌죠? 내가 사는 바람에. 그럼 여러분 나는 손해본 걸로 평가돼요? 이익 본 걸로 평가돼요? 이익 본 걸로 평가되죠? 근데 나중에 여러분 내가 팔 수 있다 못 판다. 누가 받아줍니까? 받아줄 사람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자산 자체가 여러분 기본적으로 뭐가 된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언제 터진다? 2040년에 터집니다. 여러분 이게 먼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30년 뒤에요. 우리 바로 다음 세대 얘기입니다. 다음 세대. 우리가 여러분 다음 세대한테 정말 못할 짓을 할 수가 있다니까요. 뭐 하고? 배웠잖아요. 지금 경제가 위기가 됐다 그래서 엄청난 적자 제정하고 엄청나게 국채 발행해버리고 거기다 여러분 국민연금 왕창 쌓아둔 걸로 여러분 주가 부양하고 나중에 여러분 이거 어떻게 대피하신다고요? 오케이? 늘어난 거 어떻게 늘었습니까? 이렇게 천천히 늘어나죠. 우리 저출산 고령화 어떻게 된다? 한말 꺼집니다. 예를 든 거예요. 국민연금의 문제가. 이거 이전에 여러분 뭐가 된다? 소비가 결단된다니까요. 그래서 한국 사회 구조가 이대로 가서는 여러분 정말로 안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변화시켜나가시나? 뒤로 넘어가 보죠. 자,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방법이라는 건 여러분 뭐가 된다? 자, 여러분 볼 것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남녀 평등이죠. 가계 내에서 여러분 뭐가 된다? 여러분 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 부담을 줄여줘야 돼요. 굉장히 재밌는 통계 몰아볼까요? 기본적으로 저출산에 시달리는 나라의 공통점. 남녀 차별이 심한 국가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여기다가? 자, 여러분 1.29 만만치 않게 여러분 뭐가 돼야 됐습니까? 저출산이죠. 자, 자, 여러분 저출산 전형적인 나라, 우리 옆에 있는 나라 어떤 나라 있습니까? 그럼요. 일본도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남녀 차별 만만치 않죠. 우리 일본의 여자 하면 여러분 뭐 생각해요? 게이샤. 아주 순종적이고 여러분 순종적이고 싶어서 순종적인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오케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여자가 세상에 순종적이고 싶어요? 우리 여성 그러고 싶으세요? 순종? 없어요. 오케이? 누가 세상에 어떤 사람이 순종적이고 싶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사회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일본에 여러분 최근 지금 뭐예요? 젊은 친구들에서 남자 사이에서 어떤 남자가 유행한대요? 초식남이 유행한다고 그러죠? 초식남. 초식남이 어떤 애들이에요, 여러분? 왜? 일본의 남성이 여러분 원래 어땠어요? 엄청 거칠고 하드보일드하고 일만 하고 근데 그래봤자 여러분 성취해봤자 가정 내에서 뭐예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고 이제 초식남이 자라는 거죠. 나는 예쁜 남자 이런 애들이 그럼 자라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나오는 것이 마찬가지로 일본 이런 거죠. 이 나라 어떤 나라일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유럽에 있는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거친 뽀이의 세계. 으야! 황소가 타놓고 으야! 으야! 무슨 나라? 스페인. 투하는 모습이었어요. 이해 못하시겠어요? 자, 스페인. 이 나라는 여러분 또 어디가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또 있잖아요, 여러분. 아주 거친 마피아의 세계. 진정한 남자의 의리. 뭐가 되겠어요?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이 여러분 전형적인 뭐다? 저출산 국가입니다. 한국 사회 남녀 차별 문제 어때요? 장난 아니죠, 여러분? 자, 제가 뒤에 표현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봐보세요.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이게 아주 재밌는 표현인데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입니다. 자, 무슨 말이 되는 거냐면요. 여기는 출산율이에요. 출산율. 여기는 뭐가 된다? 여성 고용률.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성 고용률이 높아지면 일반적으로 여성 출산율이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자, 대부분 뭐라고 생각한다? 여자가 막 취업합니다. 출산율이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낮아진다고 생각하죠? 왜? 여자가 취업하면 여러분 뭐예요? 애 낳아요? 못 낳아요? 못 낳죠. 일해야 되니까. 그래서 출산율이 낮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정말 더 코리아 싱킹. 한국적 사고입니다. 여러분 이 표는요. 한 방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허구적 사실인가. 왜?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요. 출산율이 높아질수록 뭐가 높아진다? 쫙 보셨죠? 뭐가 높아진다? 여성 취업률이 높아집니다. 인과관계가 어느 게 먼저인지 모르겠어요. 거꾸로 취업률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아요. 여러분 제일 불쌍한 나라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다? 보세요. 한국. 한국 여자는요. 출산율도 낮고 취업률도 낮아요. 좋게 얘기하면 애도 안 낳고 일도 안 해요. 자, 좋게 얘기하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좋게 얘기하면 뭐 한다? 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아요. 행복하시죠? 진짜 행복한 건가요? 여러분 진짜 내가 어떤 여성으로 태어나서 여러분 정말 인생을 아름답게 산다는 건 뭐예요? 모성성을 가지고 자기를 찾아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딱 나왔는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자, 여성 출산율과 여러분 여성 취업률은 뭐 한다? 비례합니다.
자, 여기 위에 있는 나라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떤 나라였습니까? 주로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스칸디나비아 3국 복지국가죠. 그러니까 계속 말하지만 쟤네들이 나름대로 경제적이 튼튼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여성 취업률, 그럼 얘네들은 여러분 어떤 나라예요? 여자가 일도 열심히 하고 애도 많이 낳는 나라죠. 그죠? 최근 2.0을 넘긴 나라가 나왔죠. 어디예요? 프랑스.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에 의해서. 그런 정책들이 이제 우리에게도 도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오는 대표적인 거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남자가 직장에 다니다가 아내가 애를 낳았어요. 그럼 여러분 무슨 일이 발생한다? 이런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는 거? 우리나라도 막 지금 도입되고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뭐죠? 육아휴직제죠. 선택 육아휴직제. 왜? 아내가 애를 낳아도 내가 육아를 위해서 휴직하는 거. 남자가. 그럼 이게 한국 사회에서는 예를 들면 교사 같은 경우 이게 가능합니다. 제 친구도 교사인데 이걸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근데 여러분, 이게 실제로 우리 일반적인 기업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분위기죠. 여러분, 내가 어떤 대기업 대리예요. 근데 딱 가다, 과장님, 축하해 주세요. 왜? 저 아기 낳았어요. 근데 다음 달부터 육아휴직 2년만 쓸게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잘리죠. 지금 여러분, 제가 굉장히 재밌는 게 우리 카메라맨 분께서 따님을 출산하셨습니다. 한번 회사 가서 해보세요. 자, 여러분. KBS가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눈 뜨고 받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뭐가 된다? 이게 여러분 심각한 문제죠. 그런 사회를 여러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낳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애를 낳게 해줄 것인가? 실제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여러분, 저출산 고령화에서 고령화를 막을 수는 없어요. 죽여볼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그잖아요, 여러분.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뭐, 제비뽑기 해갖고, 50년 뒤에 65세 이상 노인 여러분, 제비뽑기 해서 그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애를 낳는 환경으로 바꿔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애를 낳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이제 같이 고민해야 되는 거야. 제일 쉬운 방법은 뭐예요? 애를 낳는 방법은? 불 끄세요, 뭐예요? 시청자 여러분, 불 끄세요, 불 끄세요.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러나 그걸 제가 여러분, 뭐 그렇게 좋으세요? 그렇게 행복하세요? 자, 불 끄세요. 그렇게 행복하신가요? 여기서 꺼드릴까요? 안 되잖아요, 이거는. 여기서 끄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해져요. 오케이? 이거 왜 그러세요? 얼굴까지 다 빨개지시고. 자, 뭐가 돼야 된다? 결국은 뭐가 된다? 애를 낳아야 되는 거야, 방법은. 어떻게 바꿔나갈 것이냐. 이게 굉장히 우리가 사실 늦은 겁니다. 제가 왜 제일 먼저 저출산 문제를 들고 왔느냐.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 한국 경제가 우리가 5년, 10년을 보는 게 아니죠. 우리 후세까지 봤을 때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국민연금 문제 말해봤지만 연금이 늘어날 땐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꼬꾸라지는 순간이 언젠간 온다고요. 그게 멀지 않은 30년 뒤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걸 대비하고 있느냐. 국민연금 고갈된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 돼서도 여러분 갈 수 있습니다. 비율 줄여나가면 돼요. 하지만 진정한 문제는 그것이 떨어졌을 때 차선 쭉 사드릴 거 아닙니까? 그걸로 해외 채권도 사고 국내 채권도 사고 해외 부동산도 사고 해외 주식도 사고 다 살 거 아니에요? 언젠간 다 팔아내야 될 거죠. 어떻게 버텨나갈 거냐는 거예요. 그 매도를. 그거에 대한 준비가 우리가 없다면 안 되는 거예요. 저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보편적인 얘기라면 방법은 뭐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고용인정 활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민자 받아들여야죠. 한국과 같은 더 이상 순혈주의적 사고방식은 굉장히 어렵죠. 기본적으로 남녀차별이 존재하고 애를 낳아서 여러분 그런 양육 부담이 국가적 부담이 아니라 개인적인 부담으로 돌아가는 사회가 이 지속되는 한은 한국 사회의 미래적 경제 구조는 단언컨대 어렵습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그렇지 않았을 땐 여러분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면은 2050년 되면 정당 이름이 한나라당 열린우리당이 아닐 겁니다. 노년당 젊은당. 세대 차이가 극한 대립으로 갈 수 있어요. 그것이 어떤 계급적 모순이나 다른 모순을 갖다 뒤덮을 확률도 존재하는 거예요. 왜? 특수성이 보편성을 갖다 띌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2050년이 딱 됐을 때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떤 여러분이 정치인이라면 이게 사회 구조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진보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과연 그런가요, 여러분? 우리? 그 뭐 386 세대라는 저 윗세대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그 386 세대라는 분들이 여러분 얼마나 그 진보적인가요, 영원히? 그러지 않을걸요? 나중에 여러분 한 30년 지났습니다. 그분들이 다 노인이 됐어요. 그죠? 그분들이 과연 그 당시에도 그때도 과연 진보적이고 사회에 여러분 어떤 세력이 될 것인가? 그러지 않을걸요? 당장 자기 국민연금에 이득이 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존재하죠. 그럼 그때가 되면 정말 청년당, 노년당으로 대한민국이 갈릴 수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 얼마나 명확한 현실입니까? 너무 슬프잖아요, 여러분.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부터 고민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너무 거시적이고 거창한 주제를 잡아봤는데 왜? 고령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한국 경제 구조적인 문제는 해결이 어렵다. 이게 저건 기본적인 포인트입니다. 왜? 아주 쉽게 얘기해서 뭐가 창출되지 않는다? 수요가 창출되지 않아요. 나중에 2040년 이후 자산 붕괴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필연적인 겁니다. 그거는. 이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서 우리가 지금부터 그런 정치인을 여러분 뭐예요? 뽑아주고 그럴 때 우리 한국 사회가 보다 더 건전한 경제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자, 오늘 저출산 문제 바라봤고요. 다음부터는 한국 경제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문제점이라기보다 우리가 대안 그리고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부분별로 하나하나 살펴보고 점검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했고요. 자, 우리 6월 26일 날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 만나서요. 한번 멋진 우리 경제 잔치라고 그래야 될까요? 경제 콘서트라고 그래야 될까? 여러분 신나는 놀이마당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불 끄십시오. 여러분들 댓글 너무 많이 달아주셔서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그거 읽느라고 어떨 땐 정말 뭐 밤새는 재미도 여러분 가져옵니다. 특히 특히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이제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제 가끔 보면은 이제 뭐 욕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지 마십시오. 농담이고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 저는 깜짝 놀란 게 이거 댓글 달면서 그게 그렇게 많은 줄 몰랐었어요. 그 뭐 조건 만남 뭐 이런 게. 그래서 야, 이 정말 오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분들이 그렇게 노력하는 줄은 몰랐어요. 밤새 달아주시는 거예요. 조건 만남 인터넷에서 만남을 원합니다. 이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요. 딴 나라 가서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 많으신데요. 여러분 우리 제 필소 대박이라는 분신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댓글 너무 많이 달아주셔가지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 말씀드리고요. 우리 오픈 베스텔이라고 우리 친구가 우리 고이 친구인데 이 내용이 되게 재밌어가고요. 아빠랑 엄마랑 같이 듣는답니다. 제가 여러분 너무 고맙고요. 근데 그래서 아버지 어머님이 이 테레비를 다 치우셨나 봐요. 우리 고이니까. 그래서 테레비 다 치우시고 이제 같이 제 수업 들어주신다고 그러는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꿈꾸는 게 제가 이제 제가 뭐 공개 방송 말씀드리겠지만 댓글 읽으면서 느끼는 거지만 제가 대단한 그런 경제학에 대한 높은 그런 걸 가진 사람은 아니지만은 정말 그래도 제가 우리 함께 같이 경제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더 큰 장들을 만들어 보도록 여러분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뱃셀 어머님 아버님 우리 고이 친구 더 열심히 들어주시고요. 나머지 분들도 열심히 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고이 어머님 아버님 감사드리고 불 끄시면은 너무 늦둥인가?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수업하고요. 감사합니다. 또 댓글 여러분 다음 주에도 또 많이 달아주시고요. 다음 주 공개 방송 멋있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